자, 17세기 뉴턴에 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시간 표지 항상 챙기죠? 뉴턴은 대기 중에 있는 구형의 물방울에 의해 빛이 굴절되고 푸른색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자, 뉴턴은 생각했대. 여기 뉴턴의 생각이 제시돼요. 자, 뉴턴의 생각은 뭐예요? 대기 중에 물방울에 의해 굴절이 일어나고 그것의 결과로 푸른색이 생긴다고 생각한 거야, 뉴턴이.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푸른 하늘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멀리 있는 산이 더 뿌옇게 보이는 현상은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되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행해졌다. 자, 매질 속을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하면 매질이라는 건 뭐죠? 빛이 통과하는 이 대상, 존재를 매질은 어떤 물질을 어떤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그런 중간이 되는 매개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매질 속을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매질의 경로 길이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는 매질의 경로 길이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라는 거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빛의 세기와 매질의 경로 길이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런 정보는 획득해 가고, 이런다는 사실이 람베르트에 의해 밝혀져 이를 람베르트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이후 빛이 통과할 때 시료의 농도에 비례하여 흡수된다는 사실이 비어에 의해 밝혀져서, 그러면 빛이 통과할 때 농도에 비례하여 흡수되니까 빛의 세기와 이 매질의 농도도 역시 무슨 관계야? 여기서 내용을 잘 챙겨가야 되잖아. 빛이 통과할 때 시료, 통과하는 대상의 농도에 비례해서 흡수되니까 얘가 농도가 진할수록 많이 흡수하고 빠져나오는 빛은 그럼 세기가 어떻겠어요? 약해지겠죠. 그러면 빛의 세기는 매질의 농도와 역시 반비례한다 라는 걸 챙겨갈 수 있겠죠? 자, 이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정도인 흡광도는 시료의 농도와 매질의 두께에 비례한다. 자, 이 흡광도는요, 이 빛의 세기가 이 매질을 통과하고 빠져나가는 그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매질에 흡수되는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100%가 들어왔어. 그런데 한 30%가 흡수됐어. 그 흡광도는 30%인 거지. 빛의 세기는 70%로 감소한 거고. 이거 이해되죠? 요 관계? 우리가 글을 진짜 대충 읽으면 빛의 세기는 매질의 경로 길이와 반비례하고, 아, 빛의 세기가 흡광도 비례한다 이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정리해 놓으면 계속 문제에 가서 오류가 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비어 람베르트 법칙이 성립되었다. 이제 19세기의 과학자 클라우지우스는 기본적으로 하늘의 색이 푸른 이유에 대해 뉴턴의 입장을 따랐다. 뉴턴이 아까 뭐라고 했더라? 물방울 때문에 빛이 굴절되고 푸른색이 생긴다. 하지만 클라우지우스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뉴턴의 주장과 달리 대기 상층부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물방울 기포가 존재하고 빛이 이것에 굴절되거나 반사되어 하늘이 푸른 빛을 낸다고 보았다. 그러면 대기 상층부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물방울 기포가 있고, 자, 빛이 굴절되거나 반사돼요. 자, 문과 친구들을 위해서 빛이 굴절되는 게 뭐냐면, 굴절은
이렇게 물 같은 게 있어. 물 같은 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대로 가나요? 얘가 밀도가 달라지면 빛이 한번 꺾여서 통과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굴절. 그리고 반사는 거울 같은 게 있잖아? 거울 같은 거. 그러면 빛이 거울을 뚫고 가진 않죠. 팅팅 튕겨나가지. 그래서 이렇게 빛이 되는 게 반사. 굴절, 반사. 하늘이 푸른 빛을 낸다고 보았다. 하지만 클라우지우스의 주장 이후 19세기의 다른 과학자들의 실험에서, 그럼 얘네가 더 이후예요. 주장 이후니까 과학자들의 실험에서 비눗방울 두께가 일정할 경우 얘가 전제이고 내부 공기에 대한 압축력은 비눗방울의 지름에 반비례하며, 그러면 무슨 뜻이야? 비눗방울이 작을수록 압축력이 커지는 거죠. 작은 물방울의 압축력은 대기압의 두세 배가 된다. 그러면 대기압의 두세 배가 되니까 압축력이 대기압보다 훨씬 큰 상황인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포 내부의 공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기포 내부의 공기를 밀어내니까 얘가 점점 작아져서 안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그래서 밀어내기 때문에 대기 상층부의 물방울에 기포가 생성될 수 없음. 이런 이유에 의해서 기포는 생성될 수 없는 것 같아. 또한 수증기, 안개, 구름 등의 기상현상을 관찰한 결과 그 위에 있는 상층 대기가 되게 건조하대. 그럼 물방울 같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수증기의 기포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얘네들 생각이 틀렸던 거야. 자, 하늘색이 푸른 이유가 물방울의 굴절과 반사에 의한 것이라는 뉴턴과 클라우지우스와는 달리, 그러면 얘네들은 물방울의 굴절과 반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대기 중에 부유가 이렇게 떠다니는 입자들인 밀입자의 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이 밀입자의 산란에 의한 것이다. 산란은 어떤 거냐면 산란이 흩어지는 거잖아? 흩어지는 거? 산란 배웠어요? 예전에? 산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옛날에? 동원아, 산란. 과학 잘하잖아요, 동원이. 내가 배우기로는 산란은 빛이 이렇게 오고 있어. 근데 너네가 각자 입자들이야. 그럼 빛이 이렇게 오면 얘가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세은이랑 부딪히면 빛이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런데 빛이 오다가 정민이랑 부딪히면 또 다른 각도로 꺾이겠지? 그러니까 반사되긴 반사되는데, 그 반사되는 대상이 아까 거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반사되는 각도가 입사각이 있으면 반사각이 있고 일정한 각도로 팅팅 반사되잖아.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사되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반사라고 하는데, 산란은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입자 너무 작나? 빛이 들어오다가 얘랑 부딪혀서 이렇게 꺾이고, 얘랑 부딪혀서 이렇게 꺾이고, 얘랑 부딪혀서 막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각도가 막 여러 군데로 꺾이는 거를 산란이라고 하는 거거든. 산란 뭔지 알겠죠? 산란은 빛이 부딪혀서 각도가 다른 곳으로 꺾이는 일정하지 않게 마구 퍼지는 거.
그게 산란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산란을 난반사라고도 한대. 반사는 반사인데 각도가 막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자, 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틴들의 실험에 의해 밝혀졌다. 1868년 틴들. 틴들은 부틸 질산염을 이용해서 구름을 형성시킨 후 태양빛이 이를 통과할 때 푸른 빛을 발산시킴을 확인하였고, 그 발산된 빛이 완전 평광된 빛임을 확인하였다. 자, 완전 평광된 빛은 굴절과 반사 현상이 아닌 빛의 산란 현상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얘가 무슨 말이냐면, 빛이 굴절되거나 반사될 때는 편광 현상이 안 나타나요. 산란이 되어야 그 빛이 되게 우연히 90도 각도로 꺾인 그 빛에서만 편광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편광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게 산란이었다는 증거야. 자, 다시 그걸 알고 읽어보면, 자, 발산된 빛이 완전 편광된 빛임을 확인하였다. 그럼 얘는 뭐의 결과물이죠? 굴절도 아니고 반사도 아니고 산란의 결과물이지. 그러니까 틴들의 이러한 업적으로 사람들은 대기 중의 미립자에 의해 빛이 산란되는 현상을 틴들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고 틴들 효과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자, 우린 머릿속에 틴들 효과를 정리하면 돼. 뭐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산란 때문이다. 그것의 증거물이 뭐야? 완전 평광. 완전 평광이 나타나는 걸 틴들이 확인했어. 이후 레일리는 부유물질, 떠다니는 물질이 거의 없는 하늘에서도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 분자에 의한 산란. 그럼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돼요? 대기 중에 이렇게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가 이렇게 떠 있고 빛이 거기에 부딪혀서 산란이 일어나는 걸 생각해야겠죠? 자, 빛이 산소와 질소 분자에 의한 산란으로 하늘이 푸른 빛을 보이는 것을 실험실에서 재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레일리는 산란 이론을 정립했는데, 부유하는 미립자 등 산소, 질소 같은 분자 등 대기 중에서 빛의 파장이 약 10분의 1 이하의 크기의 입자를 통과할 때 생기는 산란의 세기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산란의 세기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야? 를 몰랐으면 여기에 집중해야 돼. 즉,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더 많이 산란되며, 자, 여기 산란의 세기가 파장의 4제곱 반비례한다는 말이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더 많이 산란된다. 이제 우리가 약간 과학을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태양빛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일단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어?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는데, 그 가시광선 우리 프리즘 실험 막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 빨주노초 파란보까지의 색깔이 이렇게 쫙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 파장, 짧은 파장의 빛으로 더 많이 산란되며 사람의 눈은 보라색보다 파란색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하늘이 푸른색으로 보이게 된다. 자, 계속 여기서 관계를 찾아가야 돼.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의 역수 관계를 가지는데, 그러면 빛의 진동수는 파장의 역수니까 반비례하는데, 가시광선은 진동수가 큰, 그럼 얘는 파장이 진동수가 큰 이니까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통의 파장부터 진동수가 작은, 그럼 얘는 파장이 긴 붉은색 계통의 파장까지 여러 색을 가지고 있으며,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이다. 자, 예를 들어 푸른빛. 자, 파장의 길이 400 나노미터의 산란율은 뭐예요? 산란이 잘 되는 정도겠죠? 산란율은
붉은빛 파장의 길이에 비해 6배가량 크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이야? 푸른빛의 산란율이 6배야. 그럼 얘가 산란이 잘 된다.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하늘에서는 푸른빛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푸른빛이 더 잘 산란돼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다. 자, 같은 원리로 해질 무렵과 해뜰 무렵 하늘이 붉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해질 무렵과 해뜰 무렵에 태양빛은 대기에 더 먼 거리를 통과해.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죠? 자, 지구가 하루에 이렇게 돌잖아. 도니까 여기가 낮이고, 그치? 얘가 이렇게 돌면 여기가 밤이지. 그럼 여기서 태양빛이 낮에서 밤으로 갈 때 태양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어때요? 저녁으로 가려고 할 때는 얘가 이렇게 도달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치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부터 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아까는 태양빛이 이렇게 왔었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거리가 멀어졌지. 요거 이해돼요? 왜 대기에 더 먼 거리를 통과하는지? 더 먼 거리를 통과해서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푸른빛은 이미 다 산란됐어. 아까는 태양을 이렇게 여기 문 쪽이 태양이라면 이렇게 왔을 때 태양이 푸른빛이 더 잘 산란돼서 파랗게 보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면서 태양이 오면서 이미 푸른빛은 여기서 다 산란되고 없어. 다 사라졌어 이미. 그럼 이제 뭐만 남아요? 산란 잘 안 되는 애가 가장 마지막에 산란될 거 아니야. 걔가 무슨 색이야? 가장 마지막에 산란되는 색깔 붉은색. 그래서 우리 눈에 도달하는 게 붉은빛이나 주황빛을 띠게 된다.